이사를 들어와야 되는데 장롱 넣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각도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건물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더 높다는 거죠. 자꾸 내 건물을 취약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열리고 가다가 보면은 바닥이다 가지고 안 열려요. 예비 건축주들은 뭐 옹벽이 틀어졌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은 형틀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틀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할 내용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질문이 있어야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자가 없이 제가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일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AI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형틀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점을 궁금해하고 건물을 짓는 건축주분들께서는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렇게 AI가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AI가 보편적인 질문과 그 다음에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는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해하는 점은 건축 구조 및 도면을 이해를 해라. 형틀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건축 구조 및 건축 도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형태와 크기, 철골 및 철근의 배치, 그리고 형틀 시스템의 설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줬어요. 그럼 건축 구조 및 도면의 이해,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상가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는 4계층을 짓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건축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죠. 굉장히 그걸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건축 계획이라는 거는 1층 상가, 2층, 3층, 4층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4층을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실제 건물, 우리 예비 건물주들의 어떠한 그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가족분들은 가족 간의 이 회의를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잡으셔요. 이게 건축 계획이에요. 이 건축 계획이 곧 도면이 숙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 3층은 보편적으로 스탠다드로 잡죠. 어떻게 해요? 1.5룸에 3룸 아니면 2룸에 3룸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 계획 도면이 딱 나오면은 일단은 뭐 5, 60% 이상 아니면 7, 80% 건축 도면에 대한 숙지는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건축 구조를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건축 구조는 이 우리가 잡아놓은 건축 계획에 따르는 압축력과 인장력과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철근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고, 옹벽 두께가 어떻게 몇 센치로 나올 것이고, 기둥 두께가 뭐 얼마 정도로 사이즈로 나올 것이냐, 이것은 구조 기술사들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회사 직원들은 이 도면을 항시 머릿속에다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놓치냐, 큰 부분에서는 놓치지가 않아요. 아주 적은 거에서 놓쳐요, 항시. 우리 예비 건축주들과 우리 이 기술자들의 차이점은 뭐냐? 보편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예비 건축주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요. 당연히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술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차이점은 뭐냐? 예비 건축주들은 딱 눈에 보여지는 지금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술자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에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을 내는데 후속 공정에 따르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만이 현재 공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양시 향동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부동산이 급하니까 좀 와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제가 짓는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데 장롱 넣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지었던 분한테 말씀을 하시지 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락이 안 닿는데 급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도면 평면상에 보면은 다 방을 들어가는데 문도 있고 현관에 들어가는데 현관문 있고 현관 들어가는 출입구에 삼연동도화 연동도화 설치해놨고 연동도화를 통과하면 집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전면에만 도로가 있고 양쪽 측면과 후면에가 다른 건물이 이미 다 들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집을 나눌 때 이 도로 쪽으로 한 세대가 들어가 있고 저쪽 후면 쪽으로 한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후면 쪽으로는 도저히 사다리차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사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오로지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로 짐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전면 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이제 나머지는 짐을 옮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장롱이 올렸는데 장롱이 들어가죠. 각도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줘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꺾여서 들어가지는데 장롱이라는 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 길이만큼 이 꺾는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실수예요? 계획 단계에서 물론 건물주들은 예비 건축주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냥 문이 있으면 사람 들어가는 것까지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자들의 몫이다. 이것을 체크를 못 하면 그것은 기술자 자격이 없다고 보셔야죠. 이런 것들이 도면을 이해를 해라. 도면을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도면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들이 건물주들이 건물 다 짓고 준공이 나서 이사를 해서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사는데 불편함이 있나 없나 여기까지 검토를 해주는 게 기술자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안전 규정 및 기준인데요. 물론 형틀공사를 일명 골조공사의 일부분이에요. 골조공사라고 하는 것은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안전 발판, 이것까지 네 가지를 포함한 것을 골조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형틀공사는 매우 안전이 중요한 작업이므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건축 안전 규정, 기준을 준수해야 되며 예를 들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안전 절차 및 규정, 화재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는 10번을 강조해도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안전 관련돼서는요. 옛날하고는 지금 달라가지고 지금은 안전에 관련된 현장 안전 규칙에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자들은 좀 귀찮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강화가 돼도 당연히 우리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강화가 돼도 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그 현장의 어떠한 그 안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일하는 기능공들이 다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까지 이르고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기능공의 과실도 있겠지만은 그 원인은 현장에서 어떠한 안전에 관련된 규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해도 더 강조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첫째가 현장에서 이제 물론 그거는 건축주와의 크게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회사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건축비의 몇 프로 이상은 안전장비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써서 현장에 들어오는 기능공들한테 안전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는 떨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끔 안전 고리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화, 무거운 게 들다가 떨어져서 발등이 안 다치게 안전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착용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현장 기술자들이 작업자들은 그건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건 개인 장비에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안전 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비계공사라 그러죠. 이 비계공사를 데 있어서는 관관 비계로 가지고 현장에서 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즘에는 시스템 비계라 그래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 비계는 조금 공사비가 조금 많이 비싸요. 그리고 강간 비계는 조금 저렴하고 그래서 그거는 또 때로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강간 비계를 매야 되냐 시스템 비계를 매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이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권고사항이죠. 시스템 비계화를 자꾸 설치를 해라. 근데 시스템 비계를 설치를 해보면은 작업자들이 굉장히 안전에는 조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안전 발판 같은 것도 사이즈가 정확하게 잘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또 이제 때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내 건물을 짓는 현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을 하고 있는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상가주택 규모는 좀 적은 규모거든요. 뭐 아파트랄지 큰 뭐 공장이랄지 반도체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공사에 해당하는 데 비해서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뭐 10일에 한 번 정도씩 점심 먹고 기능공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에 관련된 안전 교육은 빼먹지 않고 시키고 있어요. 절대로 일하는 작업 도중에 핸드폰 전화 받지 마라. 화재와 연관되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피우고 싶으면 내려와서 잠깐 쉬면서 피워라. 그리고 나무 사다리 사용하지 마라.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반드시 써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낙하 이런 사고 같은 거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료 선택 및 품질 관리 이래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형틀 공사에서 사용되는 철근 등의 재료는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료의 인증서와 품질 보증서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인데, 글쎄요, 좀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조금 수준 미달인 내용을 지금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련된 규정은 아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그 수준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나라의 어떠한 건축 자재와 관련된 품질 규정집을 보면은 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든 자재예요. 예를 들어서 철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래까지예요. 이게 모래를 무슨 검사를 하냐 이러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겠지만은, 모래의 입자랄지, 그 다음에 모래에서의 토분의 함량이랄지, 요즘에는 이제 육사가 거의 없으니까 해사를 쓴단 말이에요. 이 염도 측정가, 염도의 어떤 그 함량이랄지, 이게 다 규정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염분량이 많아지면은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건물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지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능공들이 이 좋은 자재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단열재예요. 단열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단열재도 공장에서는 전부 다 풋마크, KS 기준에 합당하게 자재가 들어와요, 현장으로. 그 현장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현장에서는 그 자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단열재의 특징이 뭐예요?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파손이 잘 된다는 게 단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파손된 자재를 현장에다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또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썼을 때 이 파손된 부위에 대한 충분하게 보강을 하면서 쓰면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단열재도. 그리고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틈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 얼마만큼 밀착을 시켜 가지고 시공을 해주냐, 이런 것들이 현장의 기술자들의 생각과 기능공들의 생각이 같이 갔을 때 그 자재의 어떠한 자재가 가지고 있는 밀도랄지, 그 다음에 단열의 이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그냥 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어떠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어떠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이 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이거 뭐 이상한 자재를 쓰지 않나 했잖아. 근데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준공 때 이 건물에 사용했던 자재에 대한 납품 확인서, 그 다음에 자재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수량,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 이거를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가 준공 서류에 다 들어가야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준공을 해준다고, 이상이 없을 때. 그런데 이 서류를 옛날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이조를 해서 조금 납품 안 된 데에서, 허가도 없는 데에서 자재를 받았고,
허가 난 회사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단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지 않는 현장에다가는 납품 확인서를 절대로 끊어주질 않아요. 왜? 이거 걸렸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무조건 영업 정지인데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것은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런 자재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현장 관리 및 감독. 형틀공사 현장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의 안전, 품질, 일정 수준, 작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형틀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누차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현장에서는 현장에 될 수 있으면 기능공들이 현장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해놨네. 그때 제가 어느 건설 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어떤 건설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희 상가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물주들은 굉장히 저희들은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이 상가주택의 규모는 적은 공사예요. 그러면 큰 건설회사들이 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런 공사를 수주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들어와 있죠. 지금 이 상가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체계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로 이 상가주택을 짓는 대로 뛰어드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옛날부터서 집장사를 하면서 이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상가주택을 짓고 있는 업자가 있고 이렇다면 이 두 부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장사 분들을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집장사 출신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온 그런 부류인데,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하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현장에서 계속 상주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건설업자를 선택을 하시라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상주하면서 자재, 그 다음에 기능공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놓은 게 그 부분입니다. 꼭 현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 엔지니어는, 기술자는 그 현장을 안 떠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아니면은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나, 이건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를 시킨 다음에, 아니면 현장이 어지러져 있으면은 현장을 정리정돈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공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게 안전과 관리된 거니까요. 그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도 반드시 검수를 해야 되고, 자재가 들어오면 송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재 납품 확인서. 그 납품 확인서가 내가 원했던 자재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관리자는, 기술자는 항시 상주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는 길이다. 그 다음 사항은 이제 변경 사항이네요. 건축 계획을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 내용인데, 이제 변경을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시공자, 그 다음에 감리 등과 협력하여 적절한 수정과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이래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께서는 현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좀 변경 좀 하면 안 돼요? 저쪽으로 좀 변경을 하면 안 돼요? 변경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변경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아파트 공공주택을 분양을 해놓고 변경은 그건 어려워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건설회사가 더 잘해주려고 변경을 시켜도 그것은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일반 우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양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주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건물을 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취향에 맞게 변경은 가능해요.
그리고 변경을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는 사인을 받고 그대로 해주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 당초에 계획을 잡은 내용에서 변경을 안 하는 게 좋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방과 거실이 거실 부분이 있을 때는 거실 중간에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실에 예를 들어서 5m다. 그러면은 5m 사이에 옹벽이 있고 그 위에 슬라브가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m 안에가 거실인데 건축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은 내용을 평면도를 구조기술사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럼 구조기술사는 어떻게 해서 이 안에 철근을 몇 미리짜리 몇 가닥이 들어가야만이 이 슬라브가 견딜 수 있다. 이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5m예요. 옹벽과 옹벽이 5m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운데가 거실일 경우에 위에서 내리는 하중이 있잖아요. 하중. 이 하중을 철근을 몇 미리 몇 가닥을 넣어줘야만이 이 인장력을 견딘다. 이 계산에 의해 가지고 철근 가닥수를 해줘요. 건축 기술사는 5m를 기준으로 해서 철근을 설계를 해줬는데 갑자기 50cm를 늘리라 그래요. 그럼 50cm가 늘어난 것만큼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길이가 늘어난 것만큼 인장력이 힘이 들어야 해요. 이 압축력과 인장력은 반드시 같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5m의 거리에서 누르는 힘과 5m 50의 거리에서 누르는 힘이 인장력이 어떤 게 힘이 들겠어요. 50cm가 늘어난 것만큼 힘들어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어떤 확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온다거나 천재지변이 왔을 때 5m의 옹벽에서의 슬라브는 견디는데 구조기술사가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다면 견뎌낸단 말이에요. 웬만한 지진이랄지 천재지변은. 근데 50cm가 더 늘어났어요. 철근은 그대로이면서. 이건 문제가 이제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이 골조공사, 철근공사, 형틀공사, 그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이 구간에서는 변경을 안 주는 게 좋다. 원칙적으로 가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AB 건축주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감공사, 예를 들어서 주방의 어떤 주방 변경이랄지 타일 변경이랄지 뭐 도배지 변경이랄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마감 공사 부분은 도배지에 살다가도 변경 안 하고 싶어도 지저분하면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타일도 예를 들어 10년 썼어요. 근데 유형이 바뀌었어. 아니면 타일을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싹 뜯어서 다시 고치고 싶어. 그러면 타일 공사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따라오냐면은 주방에는 하수구하고 수도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이 하수구와 수도는 원래 도면을 보고 어디에다가 개수대를 만들고 어디에다가 냉장고 자리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냉장고 자리에는 반드시 콘센트가 들어가줘야 되고 개수대 부분에는 수도와 하수관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골조공사할 때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골조공사할 때 다 이치를 잡아가지고 딱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딱 바꾸는 건 가능한데 콘크리트 공사를 다 마무리 해놓은 상태에서 배수구와 수도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까내는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콘크리트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까내면은 그 부분이 까낸 것만큼 취약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가능은 합니다. 그 공사도. 그러나 자꾸 내 건물을 취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치를 안 바꾸는 것도 좋다. 이 주방 이치도. 그런 아일랜드 식탁을 만든다거나 뭐 한다거나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집을 가서 보니까 주방이 좀 예뻐요. 그런 거는 이치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공사는 얼마든지 그것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품질 점검 및 테스트. 이 내용은 형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품질 점검 및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근이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구조물의 수평 및 수직의 정확성이 유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강도 등, 콘크리트 타설 후에 콘크리트의 강도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품질 점검 테스트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직과 수평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골조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요? 외부에서의 수직이 안 맞으면은 외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마감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돌 공사를 한다 그러면 돌이 밑에서는 3cm 떨어진 게 위에서는 7cm가 떨어지고 이러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거는 외부 공사는 또 마감해서 커버를 해 나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내부 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부의 옹벽이 조금 넘어갔다. 2cm가 넘어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2cm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건축 공사에서는. 문틀을 세워보니까 2cm가 넘어가는 거예요. 문틀을 삐뚤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돼요. 문틀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문을 달아놨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어느 정도 열리고 가다가 보면은 바닥이 다 가지고 안 열려요. 바닥이 다 버린단 말이에요. 문 자체가 삐딱하게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우리는 아주 그거는 뭐 2cm는 큰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형틀 공사를 해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어떤 공사를 해요? 동바리로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해서 형틀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 움직이지 않게 버팀목을 설치를 해주죠. 현장에서는 그걸 이제 일본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에 쓰질 않으려고 하는데 기리바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바리로 가지고 버팀대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기능공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일양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 감독자들이 간섭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표가 안 나니까요. 골조 공사하는 동안에는 1cm 이렇게 넘어간 것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2,800, 3m 정도 되는데 3m에서 1cm 옹벽이 살짝 삐뚤어졌다 그래. 그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다음에 문틀을 설치할 때 보면 정확하게 표가 나버려. 그때는 이미 틀어진 옹벽을 깨부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시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이 AI가 그걸 지적을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형틀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걸 체크를 해라. 근데 이 체크는 어떨 때만이 가능해요?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책임자가 항시 상주를 해 있어야만이 체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이미 쳐버린 뒤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데 힘들죠. 그러나 마지막에 도배해놔버리고 뭐고 다 하고 나면은 예비 건축주들은 뭐 옹벽이 틀어졌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 짓는 분들이 이런 잘못된 공정 관리 자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좀 건물을 짓는 분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주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눈여겨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내 재산이 투자되는 이런 내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좋은 업자를 만나시라고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런 동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많이 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구독자분들께서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그럼 구독자분들이 내 집을 짓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없는 공정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한 20가지의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어떤 것이 궁금해 할까? 구독자분들께서는 그것을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 동영상의 목적이니까 핸드폰에 번호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궁금해하는 내용을 많이 올려줄수록 저는 감사하죠. 그러면 공정 설명을 할 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